경제가 성장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를 영화 인타임으로 설명해 보죠. 영화 인타임에서는 화폐는 시간입니다. 인류는 노화의 원인을 밝혀내어 불로장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인구를 통제하는 방법이 인플레이션입니다. 팔에 시간이 저장되어 있으며 시간이 제로가 되면 사망합니다. 시간이 화폐인 시대에서 공장을 지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원자재가 필요합니다. 원자재 구입 비용이 없기 때문에 경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근본위제도에서 통화량을 공급하려면 금이 필요합니다. 금이 없으면 통화량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이것이 근본위제도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하지만 근본위제도에서 통화량을 크게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가절하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금 1온스를 20달러라고 고정합니다. 평가절하는 금 1온스를 40달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은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평가절하를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화폐의 가치는 절반으로 하락합니다. 이때 달러 소유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은행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를 금으로 바꾸었을 것입니다. 20달러 소유자가 있다고 해보죠. 20달러를 금 1온스로 교환합니다. 그리고 평가절하되면 금 1온스를 은행에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40달러를 받습니다. 평가절하를 한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은행으로 달려가서 달러를 금으로 바꿀 것입니다. 1930년 이후부터 미국 은행들은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평가절하로 인한 뱅크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겨난 법안이 레귤레이션 크유입니다. 1933년 이전까지 미국에서 통화는 민간은행이 공급했습니다. 뱅크런으로 은행들은 살기 위해서 예금 금리를 크게 올립니다. 2022년 우리나라에서도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고 예금 금리는 7%까지 높아집니다. 2022년과 대공황은 비슷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은행 예금 금리의 최고 금리를 제한합니다. 1980년까지 미국은 금리를 제한했습니다. MMF 등장 배경이 바로 은행들의 최고 금리 제한 때문이었죠. MMF는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죠. 예금 금리를 제한하면서 MMF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게 됩니다. 1980년 이후 금리 자유화로 은행들은 경쟁력을 잃었고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로 인한 금융위기가 바로 저축대 부조합 사건입니다. 1930년대 뱅크런이 지속이 되면서 경기 침체는 가속화되고 루즈벨트는 은행들을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민간이 보유한 금을 몰수합니다. 이 금은 연준이 보유하게 되죠. 현재의 연준의 모습을 갖춘 것은 1933년부터입니다. 루즈벨트의 금 몰수는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정부은행이 만들어지고 예금자 보호제도는 생깁니다. 실제로 1933년 평가절하는 있었습니다. 금 1온스를 20.67달러에서 35달러로 변경합니다. 이는 1971년 미국이 금태환을 정지할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1933년 이후 1971년까지 미국은 크게 발전합니다. 마셜 플랜으로 서유럽에 달러를 뿌립니다. 근본위 제도에서 평가절하 없이 이렇게 달러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보유금보다 몇 배 이상 달러를 찍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971년 미국은 더 이상 금태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태환을 정지합니다. 이후 종이 쪼가리에서 실물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1970년대 고물가의 원인이 바로 달러가 금에서 종이 쪼가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공황의 원인은 바로 자본 유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화는 두 가지로 공급됩니다. 외환과 부채의 화폐화입니다. 부채의 화폐화는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본원 통화는 기본적으로 외환이 늘어나면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외환은 상품 수지 무역 수지가 증가하면서 늘어나게 되죠. 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은 90년대 무역 수지 적자에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 흑자국이 됩니다. 무역 수지 흑자로 달러는 국내로 유입됩니다. 외환 보유액은 쌓이고 본원 통화도 증가합니다.
2021년 이후 본원 통화는 하락합니다. 이것은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한국은행은 외화를 매도해서 원화를 매입합니다. 한국은행이 원화를 매입하면 본원 통화는 감소합니다. 2022년 우리나라에서 물가가 급등한 이유는 수입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물가는 상승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통화량도 늘어나야 합니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통화량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부동산 가격은 급락합니다. 2022년에도 아파트 가격은 급락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50조를 투입하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을 막습니다. 2023년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역전세자금 대출, 신생아특례 대출 등으로 부동산에 자금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24년 1분기 가계 저축액은 77.6조입니다. 이 저축액 중에서 26.2조는 해외로 유출됩니다. 해외 주식 채권 투자 영향입니다. 나머지 50.5조는 정부가 가지고 갑니다. 민간이 중심이 되려면 가계저축분을 비금융법인이 가지고 가야 합니다. 가계자금을 정부가 가지고 가면서 시중의 돈은 마르게 됩니다. 경기 침체는 더욱더 가속화되죠. 최근 민주당 안을 보면 ISA 계좌의 해외 주식을 고려하는 안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늘리면 가계저축분이 국외로 유출됩니다. 본원 통화가 감소하면서 국내 유동성은 더욱더 고갈이 됩니다. 2024년에는 삼성전자가 달러를 벌어오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원 통화가 증가해야 하는데 해외 주식 채권으로 인해서 본원 통화 증가는 미미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 침체로 삼성전자 순이익 감소를 의미합니다. 내년 삼성전자가 실적이 악화되면 무역 수지는 다시 적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022년처럼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커지면서 본원 통화도 줄어들게 됩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없는 상황에서 본원 통화가 줄어들면 1930년대 미국처럼 대공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까지 해외 주식을 투자하려면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2006년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뀝니다. 2010년대에 삼성전자와 대중국무역 수지 흑자로 국내 달러는 크게 유입이 됩니다. 이는 원화 강세를 의미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달러 환율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 주식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금투세를 시행하려면 2014년에 했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국내에 너무 많은 달러로 인해서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중국입니다. 2022년 대중국무역 수지는 적자로 전환이 됩니다. 과거처럼 중국으로부터 무역 수지를 대규모로 발생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경우 무역 수지 적자 폭은 가속화됩니다. 달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주식 채권으로 달러가 유출이 되면 국내 본원 통화가 줄어들면서 대공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이 자본 유출로 대공황이 발생한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자본 유출로 대공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를 시행하려면 자본을 통제해야 합니다. 97년 외환위기는 무역수지 적자로 발생했다면 제2의 IMF는 금융자본 이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금투세를 시행할 때가 아닙니다.